과학하고 앉아있네. 네, 저희가 이번 주에 노벨상 해설 방송을 한다고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제가 예전에 농담처럼 아인슈타인은 맞는 말을 했을 때도 과학이 발전하지만 틀린 말을 했을 때도 과학이 발전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노벨상에 대해서 해설이 여기저기서 유튜브도 많이 나오고 기사도 많이 나오고, 그런 뉴스들은 시간이 길지 않잖아요. 뭐 1분 이내, 길어야 2분 이 정도의 해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걸 막 설명해주고 그냥 다음 뉴스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뉴스를 말씀하시는 저분들은 이걸 이해하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나? 네, 못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고요. 네, 저 말로 이해할 수 있나? 약간.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많은 유튜브나 방송에서 이 얘기를 다루고 있지만, 제 오늘 바람은 우리나라에서 나온 방송 중에 가장 잘 설명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그런 방송이 되겠다라는 결심을 저는 했습니다. 박사님도 해주셨기를 바라면서. 네. 약간 이거 선언보다는 지시에 가까운. 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진영 박사님 모셨고요. 네. 네. 저 오늘 얘기할 내용들은 올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벨의 정리라고 말씀드릴게요. 수학적으로 그냥 정리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수학에서의 정리. 그래서 벨의 정리인데, 그거를 이제 세 분의 알란 아스펙, 존 클라우저, 안톤 자일링거, 이렇게 세 분이 실험을 한 걸 가지고 받으셨어요. 근데 알란 아스펙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실험 물리학자시고요. 클라우저 경우에는 이제 이론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저분이 실험을 할 이유는 별로 없는데 사람들이 하도 실험을 안 해서 벨 부등식에 대한 실험 하도 안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실험을 직접 하시게 된 이유 중에 하나고요. 잘린거 교수님은 이제 실험 물리학자이신데 이론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벨 정리의 또 다른 버전이 있어요. 그걸 GHG 정리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건 이제 그린버거, 혼, 자일링거 세 분이 한 정리이거든요. 기존의 벨 티오렘과 다르게 소위 all vs nothing 테스트라고 하거든요. 이거나 아니거나 그런 테스트인데, 벨 정리 자체는 이제 확률적인 그러한 이제 테스트 방법이에요. 통계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GHG 정리는 되거나 안 되거나 형태로 할 수 있는 굉장히 획기적인 형태의 벨 정리거든요. 확률적 되거나 안 되거나랑 확률적인 건 그거네요. 그러니까 그 얘기죠. 되거나 안 되거나 하면은 이 똑같은 실험을 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고. 그렇죠. 되거나 확률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확률이 얼마인지를 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통계를 내야 되는 그렇죠. 거죠. 네. 확률이 20% 이상이거나 아니면 그 밑이거나 그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 지금 이제 all vs nothing 테스트는 사실은 확률적인 건 맞는데요. 원리 자체가 확률과 관련된 거니까. 근데 확률 1인 사건과 확률 0인 사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확실한 실험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벨 정리를 그런 실험으로 만들었다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벨 정리인데, 그걸 이제 새로운 버전으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확률 1과 확률 0인 사건들 가지고 이제 벨 정리를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벨 정리 자체는 이런 거거든요. 고전 이론, 그걸 이제 제가 세 가지 용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로컬 리얼리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로컬이라는 건 국소. 네. 그러니까 물리적 영향이 광속보다 빠를 수 없다라는 거를 이제 국소성이라고 불러요. 리얼리즘은 이제 실제성 혹은 실체에 대한 얘기인데, 그거는 측정을 하지 않아도 미리 해당하는 물리량의 값이 정해져 있다라는 걸 이제 실제성이라고 하거든요. 고전과 양자로 나눌게요. 양자가 아닌 건 다 고전이라고 불러요. 양자 물리학자들은 다 자기네 중심적이어가지고 양자가 아니면 다 고전이라고 부를 텐데, 이 고전 물리학은 기본적으로 거시세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거시세계가 뉴턴 같은 경우에는 힘이 있으면 가속도가 있다, 이런 법칙들이 있잖아요. 전자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맥스웰의 법칙으로 자석을 흔들면 이제 전류가 생긴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제외하고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요건 두 가지를 꼽으라면 뭘 꼽겠느냐, 이게 질문인데, 그게 하나가 로컬리티, 그러니까 국소성이에요. 광속보다 빠른 것은 가능하지 않을 거다라는 가정 하나하고, 다른 하나는 실제성이에요. 측정을 하지 않아도
측정하는 것은 그냥 확인하는 거일 뿐이고 측정하기 전에 이미 존재한다. 이게 두 가지를 꼽는 거예요. 그 이외의 가정은 싸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얘네 두 가지 가정이 만족해야 될 부등식을 하나 얻는데 그 부등식이 베레 부등식이에요. 네. 제가 여기까지 알겠다고 생각하면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거겠죠? 아니요, 제가 설명을 잘한 거겠죠. 네네. 좋습니다. 좋아요. 농담입니다. 네네. 네, 슈레딩거 고양이 때문에 생기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실제성에 대해서 살짝씩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양이는 죽어 있거나 살아 있거나 혹은 뭐 확률이 반반으로 뭐 중첩돼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고양이가 그러면 실제로 어떤 상태인가에 대해서를 말하자면 50%, 50%를 중첩되어 있는 게 실제 상태라고 생각하는 면이 있잖아요. 이 박스 아니에요? 안에 고양이가 그런 것을 좀 상정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관측하는 순간에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 이 고양이가 어떤 상태인지 결정되는 건 그 전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라는 그게 이제 거니까. 그 빠르게 진행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단 빠른데요. 네, 네네. 양자역학의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이미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이제 코펜하겐 해석이 있고 이제 평행 우주론 멀티펄스라는 게 있고 드브로이 봄 퓨리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비국소 수문 변수 이론이라고 불러요. 하여튼 이제 세계 이외에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consistent histories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되는 해석은 이 세 가지가 주로 많이 사람들 사이에 네. 물리학자들 사이에서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 세 가지의 해석에 따른 고양이를 한 다르게 번씩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코펜하겐 해석에서는 측정이 중요해요. 측정해야지 어떤 그 이제 해당하는 대상에 검출되는 값이 측정을 해야지 비로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측정하지 않으면 그 값은 결정되질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비실제론이에요. 그러니까 측정하지 않으면 고양이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정해지지 않은. 정할 수 없다라는 정할 수 없는. 게. 근데 뚜껑을 깠을 때 그게 확정이 되어 있는. 그렇죠. 되는 그 순간에. 네. 맞아요. 그래서 코펜하겐 해석은 측정 전에는 이제 그 어떤 값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결정할 수 없다, 정할 수 없다. 측정하는 행위를 통해서 정해진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측정 전에는 비실제론이에요.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멀티버스는 우주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측정하지 않을 때 고양이가 죽은 우주와 산 우주로 우주 전체가 갈라지는 거죠. 그리고 측정을 하는 행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측정을 할 때 고양이가 죽은 우주에서 측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죽었다라고 아는 거고 산 우주에서 열었더니 고양이가 살았다라고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은 우리가 어느 우주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행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양이가 산 우주하고 죽은 우주하고 뭐 혹은 뭐 먹고 반신불수가 된 우주하고 여러 가지 우주가 있는데 내가 뚜껑을 열었더니 내 우주에 고양이가 죽어 있다면 그러면 나는 지금 고양이가 죽은 우주의 길을 따라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다른 차원 우주에 나는 살아있는 고양이를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 있는 거죠. 이제 두 개의 해석을 다른 어떻게 차원이 아니라 구분하냐. 다른 우주. 구분 못해요.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해석의 문제인데 다분히 철학적인 어떤 거예요. 해석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뭘 믿든지 상관없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코펜하겐 해석을 믿는 사람을 동인이라 하고 다른 우주를 이제 북인이라 하고. 이제 두 번째까지 그러니까 평행 우주론, 뭐 다중 우주론 이름이 많아요. 네. 매니 월드 티어리도 라고 부르기도 하고 매니 마인드 티어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멀티버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드브로이 봄 티어리라는 것은 코펜하겐 해석을 제외하고 두 번째 해석도 실제론에 기반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하는 우주에서 해당하는 이제 그 고양이가 살아있는 것이 실제하는 거고 그러니까 측정 전에 실제하는 거고 죽어 있는 세계에서는 죽어 있는 고양이 죽어 있는 상태가 실제하는 거고 그래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론이고요. 세 번째도 실제론이에요. 세 번째는 수문 변수라는 게 있어서 히든 베리어블이라고 부르는 이제 벨 티오렘도 이 수문 변수하고 관련이 깊거든요. 아니 사실은 그걸 기반으로 이제 부등식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 드브로이 봄 티오리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실제론을
기반을 하고 있는데 측정 전에 모든 값이 미리 결정돼 있다라고 되는 건데, 근데 양자 간섭과 같은 이상한 현상들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광속보다 빠른 물리적 영향, 힘이 존재한다고 혹은 포텐셜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요. 그것도 가정이긴 한데, 그래서 비국소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광속보다 빠른 어떤 물리적 영향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이제 그 드브로이 봄 티오리예요. 그래서 드브로이 봄 티오리하고 코펜하겐 해석하고 비교를 하면 코펜하겐 해석에서는 국소성을 가정해요. 네. 대신 실제론을 포기하죠. 그리고 이제 드브로이 봄 티오리에서는 실제론을 받아들여요. 가정해요. 대신 국소성을 포기해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 밸브 등식에 대한 이제 양자역학의 밸브 등식을 위배를 하잖아요. 그 위배하는 것을 벨의 정리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험을 했더니 그 세 명의 실험 물리학자들, 노벨상 받은 그 사람들이 실험한 결과가 자연은 밸브 등식을 위배한다. 그래서 벨의 정리가 맞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얘기하면 그게 왜 실제론, 국소성 뭐 이런 거하고 다 연결되는 그런 건데, 세 번째 해석에 대한 얘기까지는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갑자기 뭐지 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이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여기가 어디야? 내가 모르는 어느 지점에서 눈을 뜨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는데 지금 그런 느낌입니까? 좀 이해하셨나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지금 필요한 데까지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세 번째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우리가 모르는 숨은 변수가 있다. 그러니까 상자 안에 고양이가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를 결정을 하는 건 실제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고양이가 평소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뭐 상자의 구석에 가 있기를 좋아하는 애였기 때문에 얘는 들어가는 순간에 어떻게 될지가 이미 결정되어 있었고, 우리는 단지 그거를 모른다라는 그게 있는 거죠. 그런 변수가 숨어져 암흑 물질 같은 거. 그냥 모르니까 히든 베리어블이라고 퉁치는 약간 느낌적, 그죠?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경우에 사실 고양이 얘를 계속 끌고 가려니까 되게 얘기가 힘들어지는데, 이게 지금 그 얽혀 있는 양자 두 개가 하나가 움직였을 때 얘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에 대한 얘기였었잖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랬을 때 이 두 개가, 그러니까 정보의 전달 없이 움직임이 어떻게 그거 되는지를 결정할 때 여기에 작용하는 어떤 숨은 원인이 있다라는 게 세 번째 숨은 변수 이론의 바닥에 있었었죠. 그 히든 베리어블 티오리는 방금 말씀하신 거와 유사한데, 히든 베리어블이 원인이에요. 히든 베리어블이 원인이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자가 있다고 치면, 혹은 광자가 있다고 치면, 그러면 얘네들이 굉장히 큰 코릴레이션을 갖거든, 상관관계를 갖거든요.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에 대한 걸 조금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흔히 드는 비유가 비가 오는 것과 우산 쓰는 걸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비가 오면 우산을 쓰시죠. 그러니까 안 쓸 수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 많은 비가 오면 우산을 쓰잖아요. 이건 인과관계예요. 비가 오는 것 때문에 비가 오는 사건과 우산을 쓰는 사건이 인과관계로 연결된 거죠. 근데 제가 우산을 쓰면 우산을 쓰실 거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내가 우산 쓸 때 비가 아마도 왔을 테니까 같이 우산을 쓰겠죠. 근데 제가 우산을 쓴다고 우산을 쓰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 때문에 우산을 쓰는 거지. 그쵸. 내가 우산을 쓴다고 우산을 쓰지는 않잖아요. 네, 이렇게 내가 우산을 쓰는 행위가 상대방 또 우산을 쓰는 행위를 보면 얘가 우산을 쓰니까 얘가 우산을 쓰는 건가? 하고 헷갈리게 할 수 있는 그게 상관관계예요.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기반으로 이 상관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대체로 그래요. 상관관계는 인과관계에 의해서 상관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양자역학적으로 이제 그 얽힘이 굉장히 전형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자 얽힘은 한쪽 파티의 대상의 어떤 상태와 다른 쪽 대상의 상태가 서로 맞물려 있어요. 그걸 얽혀 있다고 하잖아요. 이 얽혀 있다는 말 자체는 복잡하게 슈레딩거가 쓴 말이긴 하지만 하도 이해가 안 되니까 뒤엉켜버렸어 뭐 이런 느낌으로 하는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상태가 뭔지 알면 다른 쪽 상태가 뭔지를 알게 돼요. 이걸 측정하지 않아도 여기만 측정해도 우리 둘이 있는데 그쵸. 우리 둘이 상관관계가 굉장히 크다고 해요. 예를 들어 일란성 쌍둥이처럼. 네네. 그러면 저에 대한 행태나 뭐 그 모습을 보면 그 이제 기자님에 대한 네. 걸 보지 않아도 알게 되잖아요. 이런 상관관계를 갖거든요. 그럴 때 인과관계에 대한 게 있지 않았을까? 이게 히든 베리어블티, 그러니까 숨은 변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국소성에서 자꾸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두 전자의 상태를 인과관계로 봐버리면 얘가 정보가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영향을 줘서 뭐 스핀업이 다운이 된 상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상관관계로 해석을 해버리면 얘의 인과관계에 영향을 주는 거는 어딘가에 다른 영향이 있고 얘는 그냥 이 관계가 상관관계처럼 되니까 얘가 직접적으로 인포메이션 전달로 해서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비국소성을 설명하는 방식이 그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인과성을 지나치게 강조를 하면 결국 상대성 이론을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또 이게 또 다른 어려운 그렇죠. 문제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되게 또 단단하게 실제적인 거잖아요. 얘가 예를 들어서 업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게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는 그런 거는 이걸 사실 뚜껑 열어보거나 아니거나 상관없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네. 근데 고전 세계에선 그렇죠. 근데 수학적으로 그 퀀텀 스테이트를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실험적으로도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게 포인트잖아요. 물리학적으로. 지금 이제 대혼란이 찾아왔어. 이제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네네. 아, 이 포인트입니까? 네네. 아니 누구나 다 아, 네네. 이쯤 되면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의미에서 혼란을 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동네 늑대 인간과 다른 동네의 늑대 인간이 동시에 늑대로 변신했다. 그러면 근데 이게 서로 어떻게 전화를 주고받아서 동시에 한 게 아니라 달을 보고 한 거다. 그러니까 동시에 한 것처럼 마치 둘이 영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렇죠. 그런 맞아요. 그 네. 달이 히든 베리어블이 네. 있다는 거. 그렇죠. 네. 적절한 비유. 네, 적절하군요. 네, 할로윈과 맞기도 하고 네. 적절하기도 하고. 네.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그 양자 그러니까 여기서 양자 역학은 저는 코펜하겐 해석만 얘기할게요. 아까 이제 이제 여러 해석들의 이제 철학적인 거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서인이십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이제 코펜하겐 학파의 네.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 코펜하겐 학파를 따르지 않아요? 아니요. 아닌 거란가요? 착각들을 많이 하는데 예. 그 코펜하겐 해석을 한다고 많은 경우에 그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코펜하겐 해석이 뭔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코펜하겐 해석이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면 이 역사적인 이유인데 원래 코펜하겐 해석이 있어요.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이 비실제론적이고 관측을 해야지 비로소 이제 그 물리량들이 이제 실체가 이제 생기게 된다 혹은 결정된다. 이게 이제 원래 코펜하겐. 다른 코펜하겐 해석은 뭐냐면 코펜하겐 해석 2가 있어요. 앞서 얘기한 게 코펜하겐 해석 1이고요. 코펜하겐 해석 2가 있는데 코펜하겐 해석 2는 뭐냐면 양자 상태가 실제한다라고 믿는 거예요. 양자 상태가 실제한다. 코펜하겐 해석 1에서는 양자 상태는 실제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성 관측량도 실제하지 않는 데다가 상태 자체도 실제하지 않아요. 이게 코펜하겐 해석 1이고 코펜하겐 해석 2는 양자 상태가 실제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관측량은 측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정해져는 받아들이는데 근데 그러면 실제하는 게 뭐지? 아, 양자 상태구나. 이게 코펜하겐 해석 2예요. 근데 원래 코펜하겐 해석 저는 코펜하겐 해석 2를 믿질 않아요. 코펜하겐 해석 1을 이제 전 신봉하는데 노론 과서는 저는 투 같은데요. 2일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 왜냐하면 교과서를 대부분 투로 배웠던 거 같아요. 저는 느낌이. 아니요, 눈치를 정확하게는 그런 말이 없었어요. 교과서에는 그렇진 않죠. 코펜하겐 해석 2라는 게 가르쳐 있잖아요. 주신 분의 성향에 그치, 따라가는 그치.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코펜하겐 해석을 배울 때는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입자냐 파동이냐 그 이중성 이야기하고 그쵸. 그다음에 물질파. 측정하기 전에는 알 수 없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비실제성 음. 그렇게 저는 배웠거든요. 네네. 측정하기는 절대로 알 수 없고 그 예를 들면 고전적으로는
이미 상태는 정해져 있지만 내가 측정하기 전에는 알 수 없다가 고전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 완전히 떠나서 아예 그 상태가 결정되지 않은 거. 측정으로 인해서 되는 게 이제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저는 배웠어요. 맞아요. 그게 일 아닌가요? 일이에요. 네, 저도 근데 그렇게 배웠어요. 거기에 이제 상태, 양자 상태 혹은 파동 함수, 예. 파동 함수도 실제 파동 함수를 실제한다고 본다, 실제하지 않는다고 본다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요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말씀하신 거 정도까지는 이제 그냥 넘어가는데 파동 함수에 대한 거 혹은 이제 상태, 저는 양자 상태라고 하는데 그 양자 상태가 실제한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철학이 아니까 해석이 있고요. 양자 상태도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 해석이 있어요. 그게 코펜하겐에서 1과 2를 나눠요. 근데 무조건 측정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코펜하겐에서 1이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되게 요걸 문제 삼을 때 처음에 파동 함수가 있었는데 측정하는 순간 얘가 여러 붕괴된다. 고유 상태 중에 하나로 딱 고정이 되잖아요. 그게 리덕션이 되든 붕괴를 되든지 간에. 근데 그걸 자연스럽게 배워왔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의문을 저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그 노벨상 타신 분 때문에 칼럼을 쓰게 됐어요. 칼럼을 쓰는 이유로 다시 한번 여러 그 양자역학 근본에 대한 책들도 보고 그러면서 그걸 고민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더라고요. 얘기는 들었는데 제 자신은 그렇게 안 배워서 그런지 아니면 이게 처음부터 아예 코펜하겐 해석에 따라서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세뇌돼서 그런 건지. 아까도 드린 질문인데 네, 이게 이제 코펜하겐 해석이 사실은 가장 먼저 나온 해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그 깃발을 꽂았기 때문에 주류가 된 것처럼 돼 있는데 그럴 수도 있죠. 교과서들이 많이 그걸 다뤘고 그런데 그런데 논쟁 아니에요? 예. 근데 아까 드린 질문과 약간 비슷하긴 한데 실제 이게 매스매틱스는 명확한데 이걸 이제 해석을 그렇게 다양하게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가라는 게 계속 질문이 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철학에 대한 얘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코펜하겐 해석은 이제 조작주의라고 불러요. 우리나라 말로는 혹은 이제 영어로는 오퍼레이셔널리즘이라고 부르거든요. 오퍼레이셔널리즘의 전형이 뭐냐면 모든 그 대상들 측정하는 행위 물리학의 대상 이제 그 체계 자체를 실험 장치들을 전부 다 각각 상정하고 거기서 일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이해를 하자. 이게 오퍼레이셔널리즘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플라토니즘 이제 그 멀티버스하고 이제 드브로이 봄 티오리 같은 경우에는 플라토니즘에 가깝거든요. 근데 플라토니즘은 이상 세계에서 뭐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이 이제 실제 세계에서 실현되는 근사적으로 실현이 되는 이런 형태로 이해하는 거예요. 정말 플라토니즘이네요. 네, 그래서 측정을 하지 않더라도 이상 세계에서 이미 뭔가가 있는 거고 이제 실제 세계에서 그게 구현이 됐으면 우리가 측정을 하든 인간이 그걸 보든 보지 않든 그게 구현이 됐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플라토니즘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다중 세계를 비판하는 철학자 중에 비판한 분이 이게 플라토니즘이랑 관련지어서 이게 독재로 갈 수 있는 그런 걸 미리 걱정하는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네. 제가 지금 이제 좀 떠올랐는데 이게 실제로 존 클라우저가 실험을 할 때 존 클라우저가 실험을 하고 나서 그 지도교수가 테디우스라 그러나요? 저 정확히 예, 그 지도교수한테 추천서를 받았는데 추천서에 뭐라고 썼냐면 존 클라우저가 그 실험한 그 벨의 부등식의 실험은 쓰레기 과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다행히 추천서에 그런 말이 적힌 줄 알고 잡 어플라이 할 때는 안 냈대요. 근데 결국은 정규직 얻는데 무지무지 힘들어했고 오랫동안 정규직에서 못 얻은 이유가 그게 이제 60년대이기 때문에 벨 부등식 나오고 얼마 안 돼 한 3, 4년 후쯤 되고 실험은 72년에 했고 그런데 이게 당시에 그런 실험과 하는 것조차도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고 상당히 의심의 눈초리로 봤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닐스 보어를 따르는 사람들의 그 주장이 막강하고 강력했기 때문에 이 다수의 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따르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래서 세뇌되기도 쉽고 그쪽에 가기가 그랬기 때문에 제 생각엔 한 80년대까지 이쪽 연구를 하는 거를 그렇게 저도 직접 들었거든요.
그 제가 이런데 관심을 보이면 그런 건 한 60 넘어서나 60 넘어 이제 예순이 다가오기 때문에 해도 되는 연구가 되긴 했는데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 맥락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렇죠. 궁금한 게 말씀하신 거. 수학은 명확한데 그렇죠. 아까 확률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수식으로 적응 명쾌하게 몇 줄이면 나오잖아요. 확률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 해석을 하게 되면서 사람을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리학자들 중에 차라리 아예 어떤 해석도 못 믿겠다. 나는 수학만을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부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인슈타인 얘기 탕평파. 탕평파. 그렇죠. 네. 딱 맞는 말씀 같은데. 아인슈타인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마흐라는 사람의 추종자 마흐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지만 그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시간 길이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뭘 들고 나온 거냐면요. 직접 재보자. 시간? 너희들이 시간은 이렇게 갈 거라고 상상하는데 그러지 말고 시계로 재보자. 길이? 너희들 길이 얼마라고 생각할 건데 그러지 말고 진짜 재보자. 이렇게 재보니까 생각보다 다르게 엉뚱한 결과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전형적인 오퍼레이셔널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조작주의자, 전형적인 조작주의자거든요. 그래서 보어도 사실은 아인슈타인이 그거로 성공한 그게 계기가 되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보어도 오퍼레이셔널리스트예요. 전형적인 오퍼레이셔널리즘을 따르는 사람들. 그게 중요한 이유는 측정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관측 혹은 이제 실험한 이제 이론 전개는 각각의 과정, 이론 체계는 모두 다 실험하는 과정을 그대로 이론에서 다 체계화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오퍼레이셔널리즘. 재는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보어는 그거에 충실하게 코펜하겐 해석이라는 걸 내놓은 거예요. 코펜하겐 해석은 관측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측정하는 행위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측정할 뒤에 어떻게 되는지, 측정 전에는 어떤지에 대한 걸 굉장히 심도 있게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측정 전에 어떨 거라고 예단을 하면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결과가 다 틀리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어는 측정이 무지무지 중요하구나. 아인슈타인도 측정이 중요했지만 상대론도 측정이 중요했지만 양자역학은 그거 이상으로 측정이 무지무지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코펜하겐 해석이라는 걸 내놓은 거예요. 이제 오정근 박사님 하신 거에 대해 대답을 하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해석이라는 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과정과 그런 것들이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코펜하겐 해석을 하도 이제 그 예측하는 바가 실험 결과에 대해서 예측하는 바가 같고 멀티버스를 하더라도 그렇고 드보르 봄 티오리를 하더라도 예측하는 거는 다 똑같아요. 물리는 같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이론 체계는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는 이제 조작주의적 관점에서 모든 걸 실제든 뭐든 다 내려놓고 이제 순수하게 실험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을 기술하는 체계로 모든 걸 이해해 보자라는 게 코펜하겐 해석이었던 거고 멀티버스는 우주는 갈라질 수 있다라는 상상의 산물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걸 채택해가지고 이제 그 실제로는 유지시키려고 했었고 드보르 봄 티오리도 아까 얘기한 거 비슷하고 수분 변수 형태로. 그래서 저는 오퍼레이셔널리스트예요. 그리고 코펜하겐 오히려 보어가 물리학자다운 해석을 한 그렇죠. 거네요. 네, 네. 가장 실험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견지를.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게 이런 해석들이 필요 없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말씀에 따르면 지금 그 어떤 코펜하겐 해석이 얼마나 그 하고자 하는 것의 해석과 잘 맞는지를 보여주는 거하고 좀 가깝다는 느낌이 드네요. 근데 저는 오히려 또 이게 이런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양자 컴퓨터나 양자 정보학 이런 게 나올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고민이 없었다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맞습니다. 그런 응용이라는 점에서 예를 들어서 베레 부등식이나 이런 측정이나 이 양자 얽힘에 대한 고민이 없었더라면 그냥 양자역학을 지금 그 전 수준의 응용 정도로 만족을 했을 거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제 생각에 정말 놀라운 응용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직 뭐 시작 단계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한 20, 30년을 내다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응용이 가능한
김현철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말씀을 답변 비슷한 거를 조금 드리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현철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그러니까 아마도 양자 정보의 정보학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중요한 계기가 양자 얽힘이라는 개념일 거예요. 근데 이 양자 얽힘에 대한 것은 이제 그 1935년도 아인슈타인, 포돌스키, 로젠 (EPR) 파라독스라고 부르는 그때 첫 번째 그 붐이었고요. 붐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터진 폭탄. 한번 폭탄을 이제 네네. 학계에 던진 거고요. 두 번째는 슈레딩거 캣이에요. 네. 슈레딩거 캣도 사람들이 그걸 중첩이나 아니면 얽힘 형태로 얘기하긴 하는데 사실은 슈레딩거 캣은 양자역학의 보편성에 대한 질문이에요. 양자역학이 과연 미시 세계에서만 맞는 학문 체계냐, 거시 세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학문 체계냐라는 질문. 근데 지금 슈레딩거 고양이 실험에서 중요한 것은 원래는 방사성 물질은 중첩 상태에 있는 걸 알거든요. 있을 수 있다는 걸 이제 미시 세계에서는 된다고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다들 1935년도 이전에는 그 슈레딩거 캣 얘기하기, EPR 파라독스 얘기하기 전에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중첩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미시 세계에선 중첩이라는 게 있어. 근데 이상한 개념이야. 중첩이라는 건 막 이런 상태 저런 상태가 막 공존해. 그러니까 서로 배타적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막 공존해. 이게 무슨 개념이지? 근데 이제 그게 미시 세계에선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거시 세계에서는 아닐 거야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특히 코펜하겐 해석 같은 경우에는 미시 세계와 거시 세계를 나누거든요. 관찰자가 있는 그런 건 거시 세계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누는데 슈레딩거는 그게 이상하다고 본 거예요. 미시 세계, 거시 세계, 거시 세계는 양자 현상, 양자 중첩이라는 게 그런 게 불가능할까? 그래서 사고 실험을 만든 거예요. 이제 미시 세계에서 양자 중첩이 있다면 그러면 거시적인 대상인 여기선 고양이죠. 고양이도 양자 중첩 상태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항변한 거예요. 그러면 고양이가 양자 중첩 상태에 있다? 고양이가 산 상태와 죽은 상태에 공존돼 있는 이제 죽은 가능성과 산 가능성에 공존돼 있는 그런 게 가능하다고 거시 세계에서 본 적 있어? 본 적 없지. 그래서 미세계에서도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슈레딩거는 양자역학이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시 세계에서 고양이의 중첩이라는 것은 산 상태와 죽은 상태라는 것은 익스플리트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조금 거시긴 한데, 근데 슈레딩거가 말하고 싶었던 말의 얘기의 요지는 그거예요. 핵심적인 건 고양이가 죽은 상태 중첩 상태에 거시 세계에 있다고 그런 거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어? 걔네 고양이가 간섭하는 거 봤어? 양자 간섭하는 거 봤어? 못 봤잖아. 그러니 미시 세계의 양자 중첩도 가능할 수가 없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말이 안 되는 것만큼 원자도와 말이 그쵸. 안 되는 그러니까 결국 세계는 슈레딩거가 던진 질문은 양자역학은 보편적인 이론이 될 수가 없다. 그렇죠. 결국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오늘 요즘 또 이야기를 보면 그 노벨상 받은 레겟 같은 분은 양자역학에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크게 한계가 없다. 저게 뭐지? 그런 얘기. 무슨 인슐린 이런 것도 던져가지고 간선문이 만들고 하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아니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게 거꾸로 됐어요. 그러니까 슈레딩거가 원래 의도와 상관없이 양자 물리학 당시의 양자 물리학자들은 얘네들이 미시 세계에서만 맞는 이론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슈레딩거가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하니까 아니네. 거시 세계에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슈레딩거는 얘기해 준 거예요. 양자 물리학자들 입장에서는. 네네. 그렇구나. 그래서 오히려 정말. 보편화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양자 물리학이 미시 세계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요새 유행하는 말 중에 거시 오히려 좋아 이런 말이 있는데 약간 그런 근데 느낌. 거시 세계도 우리 봤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EPR의 역설과 슈레딩거의 그 고양이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서로 다른 얘기인데 한 몸이에요. 한 몸으로. 그러니까 EPR도 사실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거잖아요.
양자 얽힘이라는 게 있어. 그 양자 얽힘에 따르면 일종의 파라독스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코펜하겐 해석에 따르면 불확정성 관계에 있는 물리량들은 동시에 정확하게 규정지을 수 없거든요. 이제 EPR이 뭘 보였냐면 얘네들이 물리적 실체일 수 있음을 보여요. 물리적으로 실제할 수 있음을 보여요. 그러니까 입자를 두 개를 나눠 가져요. 그래서 알리스의 입자와 밥의 입자. 그러면 알리스가 그 양자 얽힘 상태에 있으니까 알리스가 측정을 하면 상관관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알리스가 뭘 측정하면 그 해당하는 측정을 밥이 했을 때 예를 들어 x축 방향의 측정을 스핀 방향의 측정을 하거든요. 밥도 x축 방향의 스핀 측정을 할 때 알리스가 측정 이후에 밥의 상태가 측정 이후의 결과가 뭔지를 예측할 수 있어요. 네, 얽혀 있으니까. 그걸 100%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확률이 100%가 된다. 그러니까 여전히 확률적인 얘기긴 하지만 EPR은 양자역학이 맞다면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양자역학이 틀리다면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양자역학이 맞다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러한 종류의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문제가 된다. 그런 형태의 논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인탱글 이제 소위 양자 얽힘 상태를 하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x를 측정을 해요. 그때 이쪽에 밥이 x를 측정할 때 어떤 값을 얻을지 100%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얘만 봐도. 얘만 봐도. 그러면 실제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실제? 우리가 측정을 하지 않아도 그 해당하는 양이 무엇일지를 미리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라는 걸 어떻게 정의할 거냐, 혹은 실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할 거냐. 이걸 아인슈타인이 이제 EPR 논문에서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내가 그 전혀 방해하지 않고 대상을 방해하지 않고 100% 확실하게 어떤 측정값이 될지 예측 가능하다면 그러면 요 물리량에 대응하는 물리적 실체가 있다. 말이 복잡해요. 근데 결국은 말하고자 하는 말은 그냥 단순해. 방해하는 거 없이 100% 확실하게 그게 뭔지 예측했어. 그리고 확인해봤어. 맞아. 그러면 그건 물리적 실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양자역학이 어려운 이유 중에 이제 측정을 했는데 측정하는 값들이 막 달라져요. 매번 막 확률적으로 막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100% 확실하게 예측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하지 않는다, 실체가 없다라는 식의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너희 코펜하겐 해석이 우리가 이런 인탱글 양자 얽힘 상태를 고려를 하면 물리적 실체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돼. 양자역학 체계를 가져왔어. 알리스가 측정을 했어. 밥 측정 안 해도 알리스가 이미 알아요. 그럼 밥한테 얘기해줘. 네 거는 값이 위야, 위쪽 방향이야. 그래? 확인해볼까? 맞네. 진짜 위네. 진짜 위네. 알리스가 또 측정을 해요. 밥한테 또 얘기해줘요. 네가 이렇게 측정하잖아. 그렇게 측정하면 그거는 왼쪽이야. 그래? 해볼까? 진짜 왼쪽이네. 다 맞는 거예요. 다 맞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양자 얽힘이에요. 그러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x축 방향도 물리적 실체지. y축 방향도 물리적 실체예요. z축 방향도 물리적 실체예요. 그러면 양자역학적으로는 뭐가 되느냐면 x축 측정과 y축 측정에 대해서 불확정성 관계가 있거든요. 동시에 정확하게 규정 지을 수가 없어요. 양자역학에 따르면. 그런데 방금 뭘 보였냐면 x축도 물리적 실체지. y축도 물리적 실체예요. 에이, 니들은 잘못했네. 물리적 실체가 있는 애들인데 너희들이 이론은 그걸 정확하게 규정 못 짓는다고? 이미 실체가 있는데 왜 그걸 정확하게 규정 짓지 못해? 그러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잘못했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EPR 파라독스가 그게 EPR 파라독스. 저는 EPR 파라독스 얘기를 이렇게 듣는 건 처음인 것 같네요. 네, 네, 좋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실험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베레 부등식. 베레 그렇죠. 부등식인 거고요. 네. 이제 간신히 여기까지 어렵게 이해했는데 여기서 얘기를 마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아직도 초반이에요. 네, 좋네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네, 다들 무사하시면 손수건 흔들어주세요.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도대체 노벨상하고 무슨 상관일까? 그래서 이런 의문이 피어오기 시작하는데 네. 듣다 보면 알게 되겠죠. 네, 좋습니다. 이게 저는 그 양자역학 공부하다가 가장 신기하고 좀 의아했던 게 뭐냐면 일본 분들이 80년대 실험했던 건데 이 이중 슬릿 문제. 네. 이게 이제 파이만의 설명과 실험이 좀 다른데
이 이중 슬릿에다가 전자를 하나 땅 싸주잖아요. 땅 싸주면은 내가 이 두 슬릿 중에 어디로 통과하는지 모르면 해절무늬가 아니 간섭무늬가 나타날 것 같은데 파동이니까 그렇지 않고 일단 점을 하나 찍잖아요. 얘가요. 한 곳에 딱 하나를 선택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위치를. 근데 전자를 땅땅땅 써주면 그럼 그 다음 전자는 또 다른 데 가서 딱 찍히잖아요. 내가 어디를 통과했는지 모르는 한은. 그렇게 해서 한 1000개, 2000개 막 찍어내면 간섭무늬가 쫙 나타나잖아요. 그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비곡소성이 있어서 이렇다라고 이해하면 그냥 끝이 원래 비곡소성이 있는 거구나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그 파장이 사실은 알고 보니 그 확률이었고 그 확률이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확률 그 가능성들이 서로 간섭을 일으키는 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게 제가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이해가 되질 않아요. 지금 다른 분들 전부 다 쫓아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간섭 무늬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슬릿이 있는데 한쪽 슬릿을 가리면 그럼 한쪽에만 쭉 패턴이 생기죠. 한쪽 슬릿 뒤에 줄무늬가 생기죠. 또 다른 쪽만 열고 이쪽 닫으면 또 슬릿 바로 뒤편에 줄무늬가 생겨요. 근데 둘 다 열어놓으면 그러면 그거 이외에도 중간에도 줄무늬 생기고 다른 데도 줄무늬 생기는데 그게 일종의 파동이 간섭하는 그런 형태의 패턴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혹은 얘기할 수 있느냐면 이제 이게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오른쪽 슬릿을 통과할 가능성과 왼쪽 슬릿을 통과할 가능성, 여기서 확률 진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른쪽을 통과할 확률 진폭과 왼쪽을 통과할 확률 진폭.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확률 진폭이 나눠졌다가 모이면서 그러면서 간섭이라는 게 일어난다. 파동에 대한 얘기를 먼저 했어야 되네요. 파동이 간섭을 일으키는 건 잘 알잖아요. 입자가 간섭을 못 일으키는 건 잘 알죠. 입자는 두 개의 슬릿 중에 한 군데만 가야 되잖아요. 쪼개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쪼개질 수가 없으니 간섭문이라는 건 안 생겨요. 그런데 파동 같은 경우에는 쪼개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파동은 쪼개졌다가 두 슬릿을 다 통과한 다음에 뒤에 가서 모이면서 그러면서 간섭을 일으켜가지고 간섭문이 패턴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쪼개질 수 있다 없다. 쪼개진다고 다 간섭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쪼개지는 것은 간섭을 위한 필요 조건이에요. 꼭 필수 요소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전자 가지고 실험을 하면 전자는 쪼개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반복 실험에서 쪼개지지 않거든요. 근데 쪼개지지 않는 애가 이제 오른쪽 슬릿과 왼쪽 슬릿을 동시에 통과할 수는 없죠. 쪼개지지 않으니. 그래서 그 양자역학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전자가 오른쪽 슬릿을 통과할 확률 진폭과 그러니까 그 가능성과 왼쪽을 통과할 가능성 즉 확률 진폭으로 나뉘었다가 걔네들이 모이면서 간섭을 일으킨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 간섭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확률 진폭이 음수가 필요해요. 음수가 확률은 음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간섭을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음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확률 대신 확률 진폭으로 이제 이론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심지어는 조금 더 복잡한 상황까지 다 하려면 복소수가 있어야 돼요. 그 간섭 현상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뭐 내가 대학 갈 확률이 얼마나 될까? 복소수로 나오고.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해 못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수학 체계는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확률 진폭이라는 걸 도입해서 수학 체계를 그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거는 현상이 먼저예요. 실험이 먼저예요. 그런 실험이 있고 그 실험을 설명하기 위해서 확률 이론이 바뀌어야겠구나. 양자역학으로 바뀌어야겠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자역학이라는 수학 체계를 쓰면 그걸 설명할 수 있어요. 아니 기술할 수 있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측도 하고 기술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설명이 가능하냐? 아니요, 전 설명이 가능하지 않아요. 뭐, 오른쪽 갈 가능성, 왼쪽 갈 가능성, 그 가능성이 공존하면 가능성이 나뉘었다가 다시 이게 뭔 소리를 하는지 전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전자 하나만 딱 쏴주면 만약에 그 지금 하신 말씀대로 하면 하나만 쏴줘도 간섭무늬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네. 근데 하나만 쏴줬을 땐 간섭무늬가 안 나타나잖아요. 아니요. 점 하나를 찍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맞는데 간섭 무늬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그 전자를 한 번에 하나씩만 쏴야 돼요. 네. 네. 전자를 굉장히 많은 수를 쏘잖아요. 그러면 파동 현상이나 간섭을 보는 거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수면파도 그렇잖아요. 수면파도 사실은 입자들 물분자인데. 물분자들 네. 걔네들의 집단들이 이제 파동 현상을 일으키는 거니까 소리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떤 입자들의 집단이 파동 현상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입자를 전자라고 보여주는 쪼개질 수 없는 전자 하나를 한 번에 쏴야지 전자의 집단을 쏴가지고 파동 양자 파동 아니에요. 양자 파동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서 뭘 던져보지? 뭐 예를 들어 컵을 갖다 계속 던지는 거예요. 쭉 연결해서 던지면 제가 뭐 제 힘과 뭐 대략 어떤 것으로 해서 대략 어떤 부분에 뭐 컵이 많이 떨어져 있고 적게 떨어진 걸 점을 다 찍어서 어떤 무늬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 물론 이제 이거 그러니까 그랬을 때 나오는 어떤 그래프 같은 걸로도 우리는 확률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제가 컵을 던지는 거랑 전자를 던져서 그 무늬를 얻어내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똑같죠. 같은 일인 거죠. 기본적으로 컵을 던지는 행위나 한 번에 하나씩 네네. 전자를 한 번에 하나씩 던지는 거나 기본적으로 똑같은 거죠. 근데 그 뒤에 나타난 패턴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를 한 번 관측하면 점 하나로 찍히고 또 하나 던졌더니 또 다른 점이 찍히고 또 다른 점들이 찍히고 이걸 자꾸 반복했더니 그랬더니 여기에 전자들이 파동 패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씩 던졌으니까 그게 나 자신과 간섭을 일으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뻔하지가 된다. 않거든요. 왜냐하면 언뜻 생각을 해보면 얘가 입자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던지면 슬립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그렇죠. 다른 데는 적게 나타나야 될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신발을 던지면 당연히 그렇군요. 신발이 아니라 컵을 던지면 그렇겠죠. 네. 그렇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간섭무늬가 나타나는 게 정말 희한한 일이잖아요. 이건. 그렇죠. 네. 그래서 나 자신과의 싸움 뭐 이런 거가. 정말 그 수준이에요. 아침에 일어나고 싶은 나와 더 자고 싶은 내가 서로 간섭해서 이상한 결과가 나는. 그거 아니에요? 거의 그 수준인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말씀하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실험적 결과가 있는데 이 실험적 결과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씩 쐈더니 점 하나씩 찍혔어. 반복해가지고 막 쌓아놨더니 회전 간섭무늬. 간섭 무늬 패턴이 나왔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게 질문인 건데 그거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확률 진폭이란 양자 상태란 수학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확률인데 빼기가 가능한 확률이어야지 간섭이라는 게 설명이 되니 빼기가 가능한 확률 체계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복수수 네, 쓰는 거군요. 네, 그런 거고. 그러면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뭐냐? 몰라요. 그게 제일 헷갈려서. 그게 힘든 일이에요. 네. 저도 그게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네. 제가 도저히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거를 수학적으로는 뭐 제일 먼저 배우는 거잖아요. 양자역학에서.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이쪽 통괄론은 푸사이 1이라고 하고 이쪽 통괄론 푸사이 2라고 해서 둘 다 복소수니까 얘 더해서 절대값을 제곱하면 간섭무늬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사실 정확히 말하면 간섭무늬를 나타나게 하기 위한 수학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런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정확한 말씀. 그게 정확한 표현이세요. 근데 현상은 그렇다는 거죠. 네네. 그치. 현상을 보고 수학을 만든 건데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 사실은 전자를 쏠 때 슬릿 하나를 타겟을 해서 계속 쏠 수 있잖아요. 시간차를 두고. 그러면 여전히 하나의 슬릿인 경우와 다르지 않잖아요. 그건 내가 아는 거잖아요. 어떤 슬릿을 통과할지 그쵸. 아는 순간 그렇죠. 간섭무늬가 안 나타나요. 근데 지금 문제는 시간차를 둠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무작위로 양쪽에 어느 쪽으로 들어갈지 모르는 상태로 쏴야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슬릿 그 사이로 정확히 조준할 수 있으면 그게 안 나타나. 제가 슬릿에다가 조준을 할 수 있으면은 입자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무작위로 난사를 하는 순간 얘가 파동처럼 행동한다는 그래서 거지. 이제 아무것과도 인터랙트 안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결국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이 일본 사람들이 실험할 때 되게 정교하게 실험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전자를 쏴주는데 첫 번째 전자와 뒤따라가는 전자가 서로 영향을 안 주게끔 그 아주 정교하게 실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섭무늬가 나타났대요. 그래서 그 비국소성의 예로 이걸 또 설명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아니 그게 그냥 왜 그걸 비국수성이라고 하는지 모르겠고
그게 양자 중첩이잖아요. 혹은 양자 간섭인 거죠. 양자 간섭은 원래 한 번에 하나씩 해야지 집단을 하면 그러면 고전 간섭과 구분이 안 되니까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왔으니까. 네, 자, 그런가요? 이제 네. 노벨상에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는. 네, 이제 저희 노벨상 올해 노벨상에 대해 이해할 준비가 약간 되어가고 있나요? 네, 그렇죠. 다음 스텝으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일 먼저 아까 EPR 얘기를 네. 했었죠. EPR은 결국 말하고 싶은 것은 양자역학에 문제가 있다. 이론 체계가 완전하지 못한 체계라는 걸 항변하고 싶은 건데, 근데 해필이면 아인슈타인이 두 가지 개념을 들고 나와요. 이게 양자 얽힘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그 개념인데, 이 개념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요. 어쨌거나 이제 양자역학을 발전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두 개념이거든요. 하나가 리얼리즘, 실제성. 네. 다른 하나가 국소성이에요. 그냥 아까 제가 사고 실험에 대한 얘기할 때 알리스가 측정하는데 밥은 측정하지 않았는데 알리스가 밥한테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밥, 네가 이걸 측정을 하면 어떤 측정 결과를 얻을 거야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중요한 가정이 뭐냐면 광속보다 빠른 알리스가 측정하는 행위가 밥이 측정하는 때에 광속보다 빠른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가정을 해야 돼요. 다시 이제 실제가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말씀을 드리면 절대 영향을 주지 않고 100%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그래서 확인이 된다면 그러면 물리적 실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알리스가 측정하는 행위가 밥이 측정하는 그 결과에 영향을 주면 그러면 이건 실체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영향을 절대 주지 말아야 돼요. 네.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 그래서 국소성에 대한 얘기가 필요한 거고요. 얘네들을 충분히 멀리 띄워놔야 돼요. 근데 두 번째 그리고 알리스가 밥한테 얘기해 주긴 할 텐데, 근데 사실은 얘네들이 랜덤하게 할 거예요. X축끼리 X축, Y축, Z축을 얘네들이 마음대로 측정할 거거든요. 그래서 알리스가 X축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밥은 다른 거 측정했다. 그러면 그건 버려요. 실체에 대한 얘기를 못 하니까. 그래서 알리스가 X 측정했는데 이제 밥이 X를 측정했다. 그러면 나중에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너 무슨 측정했어? X. 나도 X. 좋아, 이건 챙겨놓고 나 X 했는데 너는 Y? 그럼 버려. Y? 오케이. 이렇게 모아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아놓는데 이제 측정한 축에 대한 얘기만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얘기는 안 한다고 해요. 이제 알리스가 이렇게 하는 거죠. XX? 오케이. 난 업이니까 넌 다운이겠네? 오, 맞췄어. 그 맞추는 걸 하면 100% 확실하게 맞추는 거예요. 그거는 측정하기 이전에 이미 알리스가 알은 거죠. 그죠. 측정을 밥이 나중에 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말해주지 않은 상황이니까 알리스가 너 업이야, 위야, 아래야 이런 얘기를 할 때 100% 맞잖아요. 이건 측정 전에 이미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둘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서 알리스가 측정할 때 밥 측정 결과의 영향을 훨씬, 밥은 측정을 둘이 약속을 할 거거든요. 예를 들어 100만 광년 떨어져 있다고 쳐요. 1초 내에 측정하기로 시계를 다 맞춰놔. 12시 땡 할 1분 간격으로 땡땡땡 1분 간격으로 땡 할 때마다 1초 내에 측정해, 이런 식으로 측정한 거예요. 그러니 영향을 줄 수 없는 조건을 만든 거죠. 그게 로컬리티 조건을 만족하게 하려고 했던 거고요. 두 번째, 그렇게 해서 하니 100% 확실하게 예측 가능하거든요. 그러니 실제에 대한 실제, 제가 실제란 말과 실체란 말을 막 섞었거든요. 실제는 존재하는 실제로 존재한다. 실체는 존재하는 그거. 네. 제가 그걸 막 섞어 쓰는데 네. 실제라는 표현이 더 좋기는 해요. 네네네. 근데 리얼리즘은 이제 실제론 이렇게, 리얼리티는 실체와 실제. 실제의 애매한 그 정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은 EPR이 국소성과 실제론에 대한 두 가지의 개념을 제시를 한 거예요. 처음으로. 처음 EPR이. 그 전에는 물론 이제 이제 상대성 이론이 있었으니 국소성에 대한 개념은 있었지만 그걸 양자역학에 끌어온 거. 그게 일단 대단한 거고요.
두 번째는 그걸 바탕으로 실제 혹은 실체에 대한 그걸 개념을 양자역학으로 끌어온 거예요. 이건 물리학에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실체라는 혹은 실제론에 대한 것은 물리에다 끌어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EPR이 처음 한 거예요. 그래서 정의로 실체를 정의를 어떻게 하냐 물리적으로. 그걸 아인슈타인 EPR은 고민을 했던 거죠. 그렇게 이제 국소성, 실제성 그것 때문에 이제 얘네들을 결국 결정하는 것은 숨은 변수라는 것이 있을 거다라고 아인슈타인이 얘기를 해요. 익스플리트하게 숨은 변수란 말을 안 하기도 했는데 네. 맥락상으로는 숨은 변수라는 거를 암시하는 말들을 하거든요. 벨 부등식으로 바로 넘어가면 이거를 이제 아까 코펜하겐 해석 이외에 다른 해석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걸 벨 부등식을 위배한다가 이제 벨의 정리인데 실제 자연에서 벨 부등식이 위배돼서 벨의 정리가 성립된다. 벨의 정리는 양자역학은 이 벨 부등식을 위배한다예요. 별거 아니고. 아, 그게 이번 노벨상 네. 업적의 핵심이군요. 양자역학은 예, 벨 예. 부등식을 첫 번째. 위배한다. 네. 세 가지 노벨 아까 여기 노벨 물리학상 받은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잖아요. 그 중에 네, 첫 네. 번째가 벨 부등식의 위배. 사실은 클라우저가 벨 부등식 실험을 했는데 그때는 소위 루폴이라는 게 있었어요. 루폴이 뭐냐면 아까 국소성을 충족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소성을 가정해서 광속보다 빠른 물리적 영향이나 정보 전달이 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실험을 할 때 클라우저 실험을 할 때는 굉장히 가까이에서 실험을 했어요. 급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광속보다 빠르게 뭔가 측정을 해내야 되는데 그게 되게 힘들죠. 광속은 굉장히 빠르니까. 그래서 클라우저는 그런 실험을 했지만 그래도 벨 부등식이 위배된 걸 보였어요. 그래서 로컬리티 루폴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로컬리티 조건이 충분히 충족됐는지 확인될 수가 없다. 네. 비판의 구석이 있었던 거죠. 다른 그렇죠. 아, 그 진짜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에 생긴 네네. 그런 거군요. 알란 아스펙은 거리를 좀 더 띄우고 로컬리티 루폴이 그러니까 로컬리티가 충분히 잘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알란 아스펙이 최초의 실험이라고 보기는 해요. 근데 클라우저 했던 실험은 로컬리티 루폴에 대한 문제가 좀 있어서 이제 이건 좀 이상한데 뭐 이렇게 그렇지만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기본적으로 거고요. 아이디어는 같은 아이디어에서 그 비슷한 루폴의 아이디어. 네. 그것만 네네. 그리고 그 자일링거는 그런 벨 관련된 실험 중에 루폴이 여러 개가 있어요. 사실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벨 티어렘 관련해 가지고 로컬리티 루폴도 있고 디텍션 이피션시 루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검출기의 효율에 대한 문제인데 앞서 얘기한 건 검출기 효율들이 100%라는 걸 가정하고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검출기의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양자역학이 위배했다고는 하지만 수은 변수 이론 가지고 국소 실제론 가지고 양자역학적인 그 위배를 흉내낼 수가 있게 돼요. 디텍션 이피션시가 너무 낮으면. 그래서 디텍션 이피션시가 충분히 커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실험을 해야지만 돼요. 이 두 가지 루폴을 최근에 자일링거 그룹에서 그거를 이제 클로즈하는 그런 실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보통의 이제 그 검출기가 있으면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검출기가 한 20% 30% 정도밖에 안 돼요. 심지어 보통은 더 낮고 좋은 검출기가 20에서 한 30%. 근데 최근에는 슈퍼컨덕터 나노 그 와이어 같은 걸 쓰면 95%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루폴을 닫기 위해서는 한 84% 정도의 효율이면 되거든요. 이 84% 이상이면 디텍션 루폴을 닫을 수 있는데 그 슈퍼컨덕터 디텍터 나노 와이어 디텍터를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바람에 실험이 가능해진 거예요. 두 개의 루폴을 닫는 거를. 그거는 이제 안톤 자일링거의 그룹에서 했던 실험이고요. 근데 이제 벨 티어렘 관련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자일링거 그 교수는 텔레포테이션 실험도 했어요. 텔레포테이션 실험도 최초로 실험을 했었고 이제 C60라는 이제 거대 분자, 탄소 분자, 탄소 원자가 60개로 이루어져 있는 축구공 모양의 그거 가지고도 그 버킷볼이라고. 그거 가지고 간섭이 있는지 없는지 실험을 했는데
간섭이 있어요. 양자 간섭이. 바이러스 가지고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러면 바이러스로 만약에 성공을 하면 고양이도 결국은 던질 수 있는 거죠. 그 슈레딩거의 비판이 결국 양자역학의 슈레딩거의 비판을 통과하는 격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거시적인 세계에서도 여전히 그러네요. 양자역학을 만족한다. 감기에 걸린 상태에서 이중슬릿을 놓고 계속 재채기를 하는 아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참신하신 거예요. 네. 근데 괜찮네요. 제가 양자역학을 배울 때는 항상 그 우리가 이 대응 원리라는 걸 배우잖아요. 아, 네. 예를 들면 네. 양자역학에서 고전적인 극한으로 가면 고전적인 물리와 이렇게 딱 대응이 된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개들도 있잖아요. 이런 스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안 되는데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수정돼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배울 때 이게 꼭 미시적인 세계, 거시적인 세계로 나눈다기보다는 이게 그러면 이제 그렇게 나눠버리면 중간 영역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양자역학이 맞을 수도 있고 뭐 양자역학이 늘 맞겠죠. 근데 말 조심해야 돼. 갑자기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고전역학으로도 맞출 수 있는 그런 중간지대, 음. 그게 뭐 메조스코픽하다고 그러나요? 그런 중간지대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실험 결과나 이 안톤 자일링거의 실험을 보면 결국은 양자역학이 통용되는 게 거의 극한이 없어 보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 세 분이 그러니까 세 그룹이 그 시차를 두고 비슷한 실험을 점점 이제 그 정교하게 만들어 나갔다는 인상으로 들리거든요. 아 그건 아니고요. 클라우저가 아마 72년도 제가 맞아요. 정확하게 프리만하고. 못하는데, 네, 프리만하고 네, 72년 맞습니다. 72년도 실험을 했고요. 알란 아스픽은 82년인가 네. 그쯤 했어요. 그러니까 한 10년 차 정도 되죠. 그리고 루프홀 프리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디텍션 루프홀 뭐 이런 차이빙 거. 그거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2017년이라 그러던데. 17년? 예, 저도 그 네네. 논문을 제가 못 찾아가지고 2017년이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17년인가? 네, 그쯤이에요. 진짜 두고 그러니까 완벽한 정말 종지부를 찍는 실험이라 그러더라고요. 2017년이라 그러던데. 거기에 또 다른 루폴이 있다는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 반양자론자들이 끈질기게. 그렇죠. 제가 이거를 궁금해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실험이 어떤 식으로 설계가 된 실험인지 대략 알 수 있을까요? 네네네. 네. 저게 그 가운데에 E라고 쓴 게 인탱글 됐다라는 의미인데 하여튼 그 입자 두 개를 상호작용을 시키고 걔네들을 나눠요. 그러니까 혹은 인탱글 스테이트에 있게 하고 나누는 거죠. 엮여 있는 네, 애들을 이렇게 네. 두 개로 떼어놓는. 네. 근데 그거를 고전적으로도 비슷하게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고전 입자들 두 개에 대해서. 그래서 고전 입자는 인탱글 됐다라고는 말을 안 하니까 그렇지만 상관관계가 있게 만드는 건 가능해요. 고전적으로 얼마든지. 고전적 상관관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상관관계 있게 한 다음에 두 입자를 나눠요. 그걸 나누면 그러면 저게 이제 보통의 경우에 빔 스플리터를 사용하거든요. 저게 파란색으로 된 사각형의 선 이렇게 가로선 나눈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이제 빔 스플리터예요. 근데 그 빔 스플리터를 통과하면 왼쪽에 그 반달 모양 있는 게 검출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얘는 통과했다라는 값을 줘요. 예를 들면 0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건 값은 아무렇게나 불러도 되는데 그리고 걔가 반사가 되면 밑에 있는 검출기로 가요. 그러면 그거는 아까 얘기했던 거 반대로 0, 1 혹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검출값으로 이제 수학적으로 지정을 해줘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밥쪽도 똑같이 생겼잖아요. 밥쪽도 이제 비슷하게 네. 생겨가지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측정을 하는 행위를 할 때 그 이제 빔 스플리터 제가 뭐라 했어요? 빗살 가르개는 이제 원래 반거울이에요. 거울인데 반거울, 그냥 투명한 거울. 예전에 S 반사율 50%. 네네. 광자 같은 경우는 평광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평광은 그러니까 전기장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기장의 방향이 위아래로 떨리는 경우에는 수직 평광이라고 네. 부르고 좌우로 떨리는 거를 수평 평광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대각선 방향 이렇게 된 거를 이제 대각
대각 방향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반대각 방향 이런 것들이 평광들이 여러 가지가 가능해. 원형 평광 우 방향의 원형 평광, 좌 방향의 원형 평광. 이거는 선형 평광이죠. 지금 말씀.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건 다 선형 선형 평광들만 평광이네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저기서 측정을 할 때 우리가 평광이 수직인지 수평인지를 알고 싶다. 그러면 저기다가 평광 빗살 가르기를 둬요. 평광 빗살 가르기를 두면 수직이면 통과를 하고 수평이면 반사를 하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저 빗살 가르기를 또 달리할 수 있는 게 대각 방향의 평광과 반대각 방향의 평광을 알고 싶다. 그러면 그 해당하는 빗살 가르기를 저기다 둬요. 평광 빗살 가르기. 그러면 통과하면 대각 방향, 반사하면 반대각 방향 이렇게 되게. 오른쪽도 이제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검출됐을 때 통과했을 때는 플러스 1이라는 값이 가능할 것. 플러스 1이라는 값을 지정해줘요. 기대값이라는 걸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률 이제 동전 던지기 했을 때 앞면이 나오면 너 100원 가져. 그죠. 뒷면 나왔으면 나 1,000원 줘. 이런 기대값 지정하듯이 그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좀 불리한 조건 같지만 네네. 그래서 지나갔을 땐 플러스 1, 반사했을 땐 마이너스 1이라는 기대값들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밑에 이제 그 고전적 그런 경우에 모든 가능한 경우가 A1이라는 게 수평 수직 평광을 그 테스트하기 위한 게 A1. A2는 대각 반대각. B1도 이제 여기서는 똑같이 했다고 할게요. 일반적으로 다 달리할 수 있지만 똑같이 했다고. 그러면 이제 알리스하고 밥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측정하는 저게 어떤 측정을 할 건지가 두 가지가 가능하고 그 중에 하나씩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알리스가 A1을 선택하고 밥이 B1을 선택하고 알리스가 A1, 밥은 B2를 선택하는 네, 네. 그런 경우가 가능할 수 있죠. 네, 네. 총 네 가지가 가능할 거예요. 알리스 1, 밥 1, 알리스 1, 밥 2, 알리스 2, 밥 1, 알리스 2, 밥 2 이렇게 총 네 가지가 가능할 거예요. 그거에 대한 기대값을 저 밑에 네 개를 썼어요. A1, B1 두 개를 곱한 거예요. 아까 1 또는 마이너스 1 있는다 그랬잖아요. 걔네들 곱해요. 그다음에 또 A1, B2는 이제 그 선택을 1, 2를 했을 때 그때에 대한 측정된 기대값들을 측정된 평균 기대값 그걸 쓰고 총 4개가 가능한데 그 4개를 다 썼어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가 마이너스가 있죠. 다른 건 다 플러스인데 저게 마이너스를 두면 그러면 얘가 반드시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게 돼요. 그렇겠네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아 그러네. 네. 네네네. 저부등식이군요. 네, 저부등식이 베레 부등식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실험은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루포를 충분하게 잘 만드는 것에 좀 집중되어 그렇죠. 있는 거고 부등식 자체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건 아니고요. 부등식은 그렇군요. 굉장히 단순한 부등식이에요. 그러니까 저것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위배합니다. 양자역학은 위배하는 저부등식을 거거든요. 위배한다라는 것을 밝혀낸 거고. 그래서 양자역학 이게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실험을 이제 좀 도식적으로 저보다는 조금 더 도식적으로 이제 했는데 알란 아스펙이 했던 실험에 대한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그 편광을 측정함으로써 이 들어오는 빛이 그러니까 이 방향인지 저 방향인지에 따라서 어느 센서가 측정될지가 나뉘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조합들을 어떻게 엮여 있는지 이제 조합을 나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조합들이 그러니까 하나가 1이고 하나가 0이라고 했을 때 1과 마이너스 1. 1과 마이너스 1이라고 했을 때 저 조합을 다 조합해 보면 그러니까 하나는 1, 하나는 0일 때 각각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을 그렇죠. 때 저 네 가지 가능성을 모두 더하고 하나는 빼주면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 사이에 있다. 굉장히 간단하고도 굉장히 명료한 오늘 나왔던 얘기 중에 가장 네, 가장 명료한 이해가 잘 이야기. 되는 부분이네요. 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아까 얘기했던 고전 그러니까 수문 변수 이론, 국소 수문 변수 이론 가지고 하면 저 부등식을 만족해야 돼요. 근데 양자역학은 이걸 위배한단 말이죠.
왜 위배하죠? 그러니까 네. 좀 전에 그 설득이 위배할 일이 됐죠 없는- 지금. 네, 저희 왜 위배할까요? 이게 위배될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위배될 게 없을 것 같잖아. 네, 위배될 일이 없는데. 아 맞아 그게 지금 또 멘붕이네요. 왜 왜 위배되지? 위배를 어떻게 위배를 할 수가 있죠? 양자가 그렇게 되어 먹은 거예요. 지금 자연히. 그 머릿속에 두 가지를 모두 가정하고 계세요. 알게 모르게. 뭐죠? 하나는 광속보다 빠른 물리적 영향은 없을 거라는 걸 일단 그쵸. 가정을 하고 네, 있어요. 그쵸. 그래서 A1이 1 또는 마이너스 1일 거다. 아 B가 1 또는 마이너스 1일 거다. 네네. 실제성을 또 가정하고 계세요. 지금 A가 1 또는 마이너스 1, B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니 네. 걔네들 조합은 네네. 마이너스 2가 되거나 플러스 2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다라는 그죠. 게 머릿속에 있잖아요. 네. 그게 국소 실제론을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거 어쩐지 이해가 잘 된다 했네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양자역학은 거기서 벗어나라는 얘기죠. 그렇지, 네네. 그렇지. 아, 네네네. 그렇지만 실제로는 저 실제로는 아니에요. 실제로는이 아니라 양자역학이라. 그렇죠. 양자역학적으로. 저 당연해 보이는 부등식이 안 맞는 세상이라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그럼 이게 3이 되고 마이너스 3이 돼? 이거 약간 이런 그런 생각이 아, 들거든요. 3까지는 아니고 2루트인데 2루트 2? 예. 그러니까 1.4, 2.8. 아, 지금 2.8 생각하는 정도 돼요. 숫자도 있어 심지어.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2보단 크고 2.8 마이너스 2.8 정도. 2.8이 828. 왜냐하면 이 실험은 양자역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그 하면 양자역학으로 설명을 하면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런 숫자가 나와? 양자역학으로 아, 계산을 그거는 해서. 그 계산을 해봐야 돼요. 계산을 나온 게 해봐요. 아 이건가요? 네네 이건데요. 지금 왼쪽 그렇죠. 루틴 얘기 나오고. 저기 있는 게 A하고 B의 곱을 평균 내는 거 그거를 쓰면 양자역학적으로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고 표현이 돼요. 코사인 세타라고. 근데 그 코사인 세타가 이제 A1과 A하고 B에 대한 사이각이 세타예요 지금. 그래서 예를 들어 A1과 B2 같은 경우는 둘의 사이각이 135도겠죠. 지금 45도 단위로 잘린 거거든요. 그래서 B2가 135도 있는 거, X축과 135도, B1은 반대로 135도로 있는 거예요. B1과 B2는 서로 수직이고 둘은 아무 저기 관련 없는 거긴 한데 A1과 A2는 수직이고 저런 방향으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측정을 하면 그럼 양자역학에 따르면 저거의 값이 루트 2분의 1이 나와요. 다 똑같이. 다만 하나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나와요. 양자역학적으로 계산을 하면. 저걸 일종의 간섭이라고 불러요. 양자 간섭이거든요. 얽힘에 관련된 양자 간섭인데 이것도 양자 간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멘붕에 빠지는 건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특정 평광이 있는 광자가 지나가는데 이게 이렇게 그 어떤 것은 그러니까 특정한 모양이 있는 이런 그거 한 어떤 평광은 통과시키고 어떤 평광은 반사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1이나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게 통과가 됐다는 건가 안 됐다는 건가 이게 막 반사가 됐다는 건가 안 됐다는 건가 지금 이제 멘붕에 빠지는 것 같거든요. 그쵸.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된 거지는 그러니까 모르죠. 기다리고 있었던 제가 약간 부질없네요. 네. 우리가 여기서 또 뭘 실수를 하고 있느냐면 코펜하겐 해석에서는 이제 측정했을 때 해당하는 값이 결정되는데 지금 측정 전에 어떨 거라고 미리 예단을 하고 있잖아요. 수평 평광이라면 지나가서 빔 스프릿 그러니까 빗살 가르기에서 어디를 가가지고 네. 검출기는 어디로 와서 플러스 1이 될지 마이너스 1이 될지 그거에 대한 걸 예단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다 틀려요. 그러면 맞을 수가 없어요. 이게 양자역학의 세계인가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근데 그건 영의 쌍슬리 실험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그렇죠. 영의 쌍슬리 실험에서도 얘가 오른쪽을 통과할 테니 그러면 여기 찍히겠지. 왼쪽을 통과할 테니 여기 찍히겠지. 근데 실제로 보면 가운데 찍히거든요. 혹은 양 끝에 찍히고.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안다는 건 결국 측정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양자역학적으로는 측정하기 전 절대로 알 수가 없으니까 예단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측정하는 그 자체가 실제로는 걔가 그렇게 결정되도록 만들어 버리니까 측정한다는 행위 자체도.
그러니까 측정하기 전에는 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고전적인 확률하고 양자역학에서 확률이 달라요. 그리고 네. 그 각기 얘기하면 안 되거든.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고전적으로 이 동전 던지기라든가 이런 것에 익숙한 확률과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확률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계속 확률 진폭이라고 네, 네. 불렀잖아요. 아, 그건 그냥 약간 뭔가 편의 때문에 만든 개념이라고 약간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심오한 명확하게 거죠. 다른. 예, 명확하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명백해 보이는 숫자가 나오는 그런 이런 상황. 가정을 해놓고 근데 실험을 해보니까 너무 명백하게 이걸 위배하고 양자역학의 법칙을 따르니까 이게 노벨상을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한 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들 놀라는 거죠. 아니 그렇잖아요. 놀랍잖아요. 아니, 이상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거 같은 경우에 직접적으로 간섭 실험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얘네들이 인탱글 스테이트여서 그러니까 얽힌 상태여서 간접적인 간섭 실험을 사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입자에 보통 우리가 한 입자가 자기 스스로하고 간섭을 하는 건데 요 입자하고 다른 입자가 그러니까 얽혀 있게 되면 그럼 얘에 대한 실험을 통해서 이제 측정을 통해서 얘에 대한 간섭을 일으키게 만들어 가지고 하는 비슷한 형태의 실험이거든요. 지금 대략 여기까지 해서 이제 어떤 그 검증을 위한 실험의 역사와 노벨상 수상 업적 얘기까지 됐던 것 같고 사실 제가 요 얘기를 통해서 최근에 양자 기술에 대한 얘기들까지 간단하게 좀 얘기를 또 듣고 싶었는데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최근에 좀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양자 정보통신의 뭐 무한한 막 이런 거 뭐 광속을 능가하는 어쩌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서 네, 근데 사실 그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왜 머뭇거렸냐면 그 얘기는 또 앞으로 얼마나 더 해야지 우리가 뭔가 원하는 만한 한 번 더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워낙 내용이 어려워서. 예. 그동안 제가 이번 노벨상 관련해 가지고 들은 설명 중에 그나마 제일 이해했다는 느낌과 비슷한 근데 근접한. 그 되게 재밌는 게 요 방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제 네. 경험상 그렇죠. 요 방을 나가면 다 어차피 지수해야 되긴 잊어버려요. 하는데 네, 계속 네. 보시면 되잖아요. 아, 이제. 네, 그렇죠. 네. 그거는 가능하죠. 근데 이 드문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유튜브를 봐도 이게 5개념에 사로잡힌 거 얼마나 많아요. 특히 양자역학 얘기할 때. 근데 오늘 같은 이런 자리는 정말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거니까. 다른 거 설명을 그래도 몇 개 찾아보고 왔는데 네. 처음 듣는 얘기잖아요. 그것과 연결되는 게 하나도 네. 없고. 네.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양자 통신이나 뭐 사용 가능한 기술로서의 양자 얽힘, 뭐 양자 이론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 더 모셔서 얘기를 하겠지만 네. 뭐 요 얘기를 약간 정리하는 느낌으로 지금 네. 이 기술 그러니까 출연과 섭외가 동시에 할 생각이 있지만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양자 정보 이론에 대한 최근 얘기들은 하나도 안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네, 그것도 전혀 할 아니죠. 얘기가 정말 많잖아요. 네. 그거에. 그러니까 이번에 노벨 물리학상에서도 벨 티오렘 가지고 수상을 하긴 했지만 그게 양자 정보라는 것에 임팩트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준 거거든요. 벨 티오렘이 그냥 근원적인 근본적인 물리학에서의 양자 물리학에서의 근원적인 것만 해결하고 그로 땡이었다면 응용 가능성이 없었다면 그러면 그거가 노벨상을 안 줬을 거예요 아마. 노벨 아차상 이런 거. 이그노벨.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아주 이번 노벨 물리학상에 대해선 지난 한 몇 년간 가장 어떻게 보면 위대한 업적에 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 이번 노벨 물리학상의 의미 첫 번째는 이 기초과학에 투자를 하면 그냥 단순히 응용 자체를 위해서 응용을 하려 들면 놀라운 응용을 할 수가 없고 기초과학에 투자하다가 거기서 나오는 응용들은 때로는 어마어마한 응용을 가져온다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솔직히 존 클라우저에게 상당히 감명 깊었어요. 그분의 삶과 벨도 마찬가지고 그 두 분의 삶을 보면 그래서 벨은 어떤 분은 코페르니쿠스에 비교하더라고요. 이 벨의 부등식을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근데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동설이냐 지동설이냐 그 당시 때 사람들이 지동설을 어떻게 받아들였겠어요. 아니
똑같이 숨으면서 이론으로 받아들였을 거라고. 그렇잖아요. 이게 지동설이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땅이 움직인다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게 보이겠지. 그런데 예. 다른 이유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벨의 부등식을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에 비유하는 것에 저는 거의 100% 동의를 하고요. 그런 점에서 특히 코페르니쿠스가 그 움직이는 전 천체에 관하여라는 책을 낼 때 그때 분위기 어땠습니까? 때려 죽이는 분위기였다고요. 그런 분위기에서 그 책을 어떻게 냈냐면 나 죽고 난 다음에 출판해라고 코페르니쿠스가 죽고 나서 그 책이 출판이 됐어요. 그런데 존 클라우즈 겁대가리도 없이 이게 상당히 그 코펜하겐 해석이 주름 잡을 때 본인은 코펜하겐 해석이 틀렸을 거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런 면이 있었다 그래요. 그때 아무도 관심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그 일에 관심 갖고 본인은 정규직도 잘 못 얻고 그래서 이번 노벨 물리학상의 두 번째 의미가 오늘날에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정말 유행 따르지 않고 묵묵하게 지금 자기가 해나가야 될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비트코인 살 때 잡코인에 올인하는 사람들 그런 묻어두는. 그런 학자들에 대한 때 보내는 갈채가 아닌가. 멋있네요. 저는 그 두 가지로 해석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2회차를 한번 다시 뛰는 걸로 하고 저희가 이 양자 기술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하니까 좋네요. 정리를 이걸 좀 했다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저 지금 머리 흔드는 것도 약간 조심하고 있어요. 머리 흔들면서 지금 알고 있는 거 까먹을까 봐. 그래서 정확히 앞만 보고 옆도 보지 못한 채 클로징을 하고 다음 시간을 맞이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저희 댓글창이나 게시판에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것 올려주시면 저희가 다음 시간 될 수 있으면 좀 해결을 해드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긴 시간 동안 너무 뭐랄까 저희의 상황과 지식 수준에 맞춰서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주신 이진영 박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고 저희 항상 함께 해주시고 계신 두 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저희 다음 주 11월 첫 주니까 뉴스룸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오늘 이제 저희로서는 노벨상 첫 시간으로 노벨 물리학상 해설이 있었고 다음 주 뉴스룸 시간에 곽 작가님이 하시는 화학상과 저희 안 선생님이 하시는 생물학상에 대한 해설 강연 해설 뉴스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과학 관련된 노벨상을 저희는 약간 뒤늦게 하지만 정확하고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릴 생각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 주 동안 안녕히 계시고요. 저희 다음 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과학하고 앉아있네.